한동훈이 이기는 이유 10가지인데 한동훈이 이기는 이유 10가지인데 자, 요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요 내용을 여러 군데 많이 퍼날라 주셔야 돼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퍼날라 주셔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역량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같은 정치인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지금 제가 살펴드리는 이 10가지 이유처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엄과 탄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자, 이건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확실해요. 비상계엄, 탄핵, 내란 정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는 거예요. 비상계엄한 정당에서 후보가 나오는 거를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 그런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동시접촉사수 2,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2,000명이 넘고 있는데 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시판에 가면 지금 한동훈이 이기는 이유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유를 오늘 제 설명 듣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군데 많이 확산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 프레임은 딱 한 가지예요. 비상계엄, 내란 동조당. 그럼 이거를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됐다 쳐봐요. 이 두 분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계엄을 찬성한 거 아닙니까? 탄핵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홍준표 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 그날 뭐라 그랬어요? 계엄 다음 날. 하룻밤에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해프닝이다. 아니 대통령이 탄핵까지 될 만큼 엄중한 사유인데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무수 장관은 이제 장관이었으니까 말을 계속 아꼈지만 김무수 장관이 보여왔던 태도는 계속 뭐예요? 그죠? 탄핵 안 된다는 식으로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스탠스 계속 취해왔고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지지자들 집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공격, 야 니들은 계엄 정당이잖아. 니들은 내란 정당이잖아. 당신들은 뭐가 다른데? 라고 공격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국민 대다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요. 그죠? 국민 대다수는 비상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상계엄이 무슨 비상계엄이 대명천지의 오늘 같은 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미국도 싫어요. 미국도. 우방도 싫어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비상계엄 나고 그 뉴스를 파전하는 전 세계 특파원들이 전 세계 뉴스의 기자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실수였어요. 실수. 그러니까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게 말이 돼? 이거 꿈이야 생시야? 가짜 뉴스야?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엄과 탄핵 이 부분에서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무난하게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다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김문수 두 분 나오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이번 대선 쉽게 이기겠네. 초등학생도 알 만한 논리입니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엄청나죠? 12개의 범죄 혐의.
여태까지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12개의 범죄 혐의의 전과 사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됐는지 저는 이것도 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 한동훈 대표한테 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죠? 그리고 명태균. 명태균 이슈 엄청 클 겁니다. 만약에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계속 그 대선 주자들 중에 이슈가 나오는 사람, 뭐 서울시 부시장부터 오세훈 시장의 측근까지 다 지금 검찰 소환하고 계속 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버텨내겠습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하자 그러고 또 검찰도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뭘 쥐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면, 내가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벌써 까겠어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것 같으면 후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나 기정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예요. 명태균 이슈가 지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세요.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들도 다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정무부 시장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명태균 리스크가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명태균 리스크는 명태균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다시 소환돼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보수층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명태균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 그 공개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탄핵, 비상계엄과 함께 1, 2, 3 그냥 콤보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중수청 확장 가능한 압도적 후보. 자, 지금 논의되는 유력 후보가 누구예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4명이잖아요. 그 4명 중에 중수청 확장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그 중도층 확장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2개에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탄핵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했어요. 탄핵 소추를 하자는 건데 나는 탄핵을 뭐 찬성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 입장을 왜 바꿨는지 저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뭐 여러 번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결기가 부족하다는 점, 선명하지 못하다는 점, 그게 너무 안타까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있는 목소리로 탄핵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12월에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월 달에 입장을 바꿨어요. 묘하게 바꿨어요, 묘하게. 그러니까 오락가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토지 허가 거래제, 토어제, 잠담대청에서, 서울 강남에서 이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집값 막 뛰니까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에서부터 민심이 싹 싸그라들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럼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을 확산하기가 어려워졌다. 중수청 확장 가능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재명 대표와 가장 잘 싸울 사람. 제가 이제 댓글들이나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쭉 이렇게 반응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많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토론을 했을 때 와 재밌겠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TV 토론을 벌써부터 재밌겠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맞서서 1대 180으로 싸우면서 얼마나 명장면들이 많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명장면들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토론에서 맞붙었을 때, 와, 꿀잼이겠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그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런 꿀잼 각이 나올까요? 아, 세 분 중에 홍준표 시장은 조금 재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처럼 날카롭고 비판의 어떤 각이 서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칭 구도로 딱 맞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검사였고 조선제일검이었고 최고의 검사였고 그리고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같이 식사 자리가 좀 있어서 같이 식사를 좀 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제로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로콜라를 마시고 일단 제로 음료를 마시는 부분들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제로 음료 판매량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도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로 음료를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자, 그런 부분. 음주 운전에 검사 사칭했던 범죄자 대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 그죠? 이거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정말 정말 저는 너무너무너무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군대를 이상하게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정치인 중에.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과거의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만 해도 28사단 수색대대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데 왜 그 훌륭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정치인들이 왜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냐고요. 하지만 한동훈 죄송합니다. 네, 속마음이 나왔네요. 한동훈 대표 어떻습니까? 공군 대위로 근무했어요.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가 뭐 전투비행단 소속이었거든요. 저 강원도에 있는. 예. 그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대위로 근무했다. 만기 전역했다. 이 매우 떳떳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유능하고 깨끗한 실용주의 리더. 한동훈 대표가 유능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실용적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치가 문제가 뭡니까? 정치가 관념적으로 흘러가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는 어떤 일상의 삶과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진보 뭐 이념 뭐 이런 걸로 가야 된다. 북한,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념적인 것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한테는 하등 쓸데없는 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분명히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를 했던 거는 분명한 잘못이에요. 보수층도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했던 것들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 업적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성장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업적은 매우 큰 거예요. 잘못도 있지만 업적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 업적이 가능했던 건 뭐다? 실용주의자였다. 실용주의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실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이념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세대 교체 해야 됩니다. 세대 교체.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6세대의 정치인, 그러니까 저는 86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0년대 태어난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세대예요. 하지만 86세대 정치인들은 좀 그만해야 돼요, 이제. 86세대 정치인들은 90년대부터 정치에 와서 지금까지 뭘 했냐?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젠 바꿔야 됩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86세대 정치인들이 했잖아요. 그럼 세대 교체를 좀 해야죠. 세대 교체를 왜 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로 가잖아요. AI 시대로 가면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만 그 시장의 흐름도 알고, 그죠? 어떤 뭐가 중요한지 인식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동시 접속자 수가 벌써 이제 2,200명이 넘어섰습니다. 2,200명의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제가 안녕 대한민국 진행하면서 오늘의 4주째 이제 들어가는데 4주째 들어가면서 오늘 지금 윤석만평 씨가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왜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 없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가 왜 이기는 후보인지 제가 정리한 10가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도 가능하시다면 영상 클립을 짜가지고 여러 군데 공유도 해주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채팅창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료 시민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동훈 대표 얼마나 압박받고 있습니까? 당내 친윤과 주류 뭐 또 중진 의원들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가능한 젊은 대통령 후보다. 지금 한동훈 대표 외에 나머지 유력 주자들 보세요. 그죠? 거의 아니 뭐 전부인가요? 전부가 환갑 지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71세인가 그렇죠. 네. 세대 교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자, 문화적 감수성과 세련된 스타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40대, 50대는 민주당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진 건 누굽니까? 20, 30대입니다.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어요. 그럼 2030을 끌어오는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2030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2030 세대 어때요? 저도 40대지만 저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인 저도 2030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50대, 60대, 70대보다는 훨씬 잘 알겠죠.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감수성 이런 것들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0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사람 우리 대통령으로 내놔도 멋지겠는데? 저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전 세계의 어떤 세계 정상들이 모여요. 예? 뭐 프랑스 마크롱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우리 대통령이 딱 있으면 저기에 내놔도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멋진데 이럴 만한 사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과 영어로 토론할 수 있고 영어로 연설할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 우리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세련된 스타일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마지막은 뭐 재보선이라고 하면 이게 좀 뭐 파이가 작을 수도 있지만 재보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심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떤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는 그냥 조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재보선은 투표입니다. 실제 민심의 투표예요.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작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하고 지난주 있었던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세요. 두 개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불과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한동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국민의 민심은 그렇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동훈이어야 하는 이유,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한동훈이면 이기는 이유 10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게시판에 게시글이 있으니까요. 요 많이 퍼날라 주시고 오늘 제가 설명한 논리대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